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수청 설치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도 했는데요. 현직 검찰총장의 이 발언을 두고 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율사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논란인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 이어 오늘 대구 고검을 찾아서도 검수 완박이란 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고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윤 총장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허공에 떠 있는 모기한테 칼을 휘두르는 격이다. 예. 라고 생각됩니다. 예. 총장으로서의 직분의 그 무거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과잉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아직 지금 단계는 국회 법안이 제출된 것도 아니고 단지 더불어민주당 내에 특위를 통해서 몇몇 의원들의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밖에 표출되고 있을 뿐인데 예. 마치 천지개벽한 듯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마치 뭐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 이렇게 하는 건 예. 그거 지나친 과잉이죠. 그 청와대에서도 의견이 있으면 절차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거기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합리적이고 또 그 담백하게 의견을 표출하면 될 일이고 예. 아직 법안이 제출되고 나서 그다음에 법안 심의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로서 그 검찰 대검의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근데 검찰총장이 대검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 연이어 지금 이런 아직 법안도 제출돼 있지 않는 것을 예. 이렇게 뭐 큰 난리가 난 것처럼 하는 거는 결국 소모적인 공론을 분열시키고 또 파행적 그 언동을 하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저는 매우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분을 그 무거움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처신한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총장이 특정 언론사를 불러서 이렇게 여론전한 것은 뭐 이례적인 일인 것 같고요. 네, 오늘 대구 고검 방문 자리에서 기자들이 정계 진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물었는데 여기서 윤 총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지금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으면 어느 자리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은 검찰총장으로서 충실하게 자중하면서 처신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임기를 채우는 것이 그 윤석열 총장의 당초의 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그를 어긋나는 행태가 있다든가 또는 과잉 처신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요. 만약에 그러면 공직을 훼손하는 것이고 본인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검찰권 내 독립성 또는 적절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 자체가 정치 행위로 비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발언을 보니까는 결국은 정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저도 연이어서 그 신문에 대서특별해서 그렇게 한 걸 보고 오히려 정치권에 지금 이런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하는 의원들을 자극하려는 그래서 이런 파행적 여러 가지 다툼을 불러일으키게 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엿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불순한 의도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정치를 하겠구나. 대선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사욕이 앞서고 그리고 자신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오히려 초조하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저는 그런 행태가 매우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의 몇몇 의원들은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총장을 그만두고 지금 나가서 해라 이런 입장이던데 의원님도 같은 입장이세요? 아니 정치를 하고 싶으면 총장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임기제 2년이 보장된 총장의 직분을 충실하게 지금은 해야죠. 예. 지금은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본인한테 선택권이 주어진 게 아니고 검찰총장으로서 충실하게 그 직분에 열심히 충실하게 해야 되고 다른 잡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때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의심할 만한 행태가 있으면 그건 직분을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직분을 어긋나는 일을 또 발언을 하고 있다. 의원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네요? 저는 그 의도가 사욕이 앞서고 또 그리고 초조함이
또 앞서고 그러면서 의도도 불순하게 느껴집니다. 예. 오늘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도 특별하게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내에서는 아마 또 추윤 갈등을 또 우려해서 무대응으로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글쎄요. 아니 뭐 여보세요? 예. 아무 의견도 없다는 건 뭐 글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 의견도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시비는 따져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이낙연 대표로서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이나 또는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이제 불씨가 돼서 여러 가지 그 시끄러움을 자아내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인데 그러나 저 같은 이제 5선 국회의원이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의원님이 강하게 비판하셨고 또 행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다 이렇게 강한 오딩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정세균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총리는 그 대통령을 통괄적으로 그 보좌하는 의미가 있고 예.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고 추천권도 있고 또 해임 건의도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해임 건의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정세균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임기제가 보장되어 있고 그렇게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예. 이 발단이 중수청 설치 때문에 나왔는데 여권에서 중수청 설치하는 것은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런 대전제 하에서 중수청 설치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이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뭐 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예. 수사와 기소가 절대적으로 분리돼야 되는 것이 뭐 그 절대적인 진리고 그 기준을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제일 예. 중요한 거는 수사든 기소든 재판이든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응당 그 책임을 지우는 그런 것이 사법의 목적이니만큼 거기에 최적화된 기능과 규모를 갖추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하나 또 하나 만든다는 거는 수사기관이 난립돼서 오히려 그런 공급자 중심으로 사회적 비용만 증가되고 또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친다. 그리고 수사기관들 사이에도 난립된 거로 인한 혼란과 뭐 여러 가지 국민에 대한 서비스에서 오히려 더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선 그 국회나 정부가 할 일은 지금 어렵게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를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성공적 추진될 수 예. 있도록 집중 관리하는 게 할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은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제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지금 뭐 행정부도 그렇고 각 국회의원들도 의견이 조금 다른데 수사 기소 분리 당장 찬성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는 찬성하나 시기상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수사 기소 분리에는 찬성하나 중수청 설치는 반대다도 있고 수사 기소 분리하는 거 완전 반대도 있고 그 의원님은 크게 네 가지 봤을 때는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저는 뭐 제 입장을 지금 단언적으로 어떻다라고 밝히기보다는 예. 수사기관이 또 하나가 신설하는 것은 일단은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수사기관도 과잉이 되면 안 되고 예. 그러다면 국민들한테 지나친 그 사회적 비용을 압박이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는 그건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우선해야 될 일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한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을 잘 접근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5년 정도는 집중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중수청 관련 법안을 3월 달에 발의를 해서 6월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그거는 뭐 그 의원들의 생각일 뿐이고요. 예. 그게 뭐 당내에서 공론화되거나 또는 당내에서 뭐 그렇게 방향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특위에서 몇몇 의원들의 그런 의견들이 일 뿐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당에서 그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 밖에 그 전문가들 또 국민과의 또는 이해 당사자인 검찰, 경찰 또 여러 그 분들과
그런 소통하고 공론화하는 치열한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3월 달에 발의하고 6월 달에 한다. 이게 뭐 뚝딱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 식의 그런 제도 탄생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좀 더 치열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의원님과 비슷하거나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그 일부 과속으로 예. 속도를 내서 이걸 6월달까지 처리하겠다라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들도 많고,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수사기관이 또 하나 생기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다만 강성 지지자들이나 일부 이에 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의원들이 이를 주도해서 논의를 끌고 가니까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직 공론화 과정에 표출이 안 됐지만 정식으로 법안이 제출되고 또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있으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찬반 논쟁이 뜨거워질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보고요. 조금 다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당 조직을 선거 대응 체제로 본격 전환했는데 의원님도 민주 멘토 단장을 맡으셨더라고요? 예. 이 민주 다선들은 그렇게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멘토 단장이 뭡니까? 하시는 저도 역할이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아마 이제 다선이고 정치적 경험이 다른 의원들보다 좀 많으니까 예. 여러 가지 조직이나 또는 홍보나 또는 공약 개발하는데 일정 부분 원로로서 또는 선배로서 역할을 좀 하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경계가 있는 예. 것은 아닐 테고요. 이런저런 일을 다 맡아서 할 수 있겠죠. 이번 보궐선거가 다음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시인 서울과 부산에서 정치권에서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서울 부산 재보궐 판세는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쉬운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 생각에는 또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5년차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수의 국민들께서는 이 선거를 중간선거, 중간평가적 성격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테고 예. 또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개혁 과제들을 잘 많이 해놓은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 그를 기대에 맞추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좀 이렇게 잘하게 아주 냉정하게 하실 유권자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쉬운 선거는 아닙니다만 서울시정이나 부산시정에 대해서 미래 비전적으로 또 잘 이끌고 나갈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니만큼 또 그를 뒷받침할 정치 세력으로서 또 후보로서 누가 적임자이냐라는 점은 저는 단연코 민주당이고 또 그 후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 총선 서울 지역은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의원님 지역구인 대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런데 그렇게 모든 지지를 몰아줬던 분들이 이번 선거가 쉽지 않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심이 예. 조금 안 좋게 변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후반기에 가면 사실은 좋은 평가보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기가 쉬울 테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물론 외부에 제약된 코로나 위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제적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을 변명할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나온 결과적 실적 면에서 예. 비판받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이제 나름의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여러 개혁 공약들 이런 것들은 상당수 법제도화하고 또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단번에 하기 어려웠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대한민국 복지 확충을 위한 상당히 진전된 내용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삶에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은 사실은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공과를 따져보면 공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서울시정과 부산시정에 대한 개척적 창출하는 그런 리더십 면에서는 민주당의 후보가 잘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화이트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경기 광명, 시흥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광명, 시흥이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 의혹을 제기한 분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광훈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광훈 변호사입니다. 예, 민법과 참여연대가 함께 발표를 했던데 이거 어떻게 제보를 받으신 거고 이 의혹 제기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월 24일 날 그 6번째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광명, 시흥 신도시가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일 시민 한 분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한 분께 LH 직원 투기 의혹을 제보를 했습니다. 어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날 급하게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한 건만 같지는 않는 것 같아서 예. 주변을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걸 확신을 했냐면 그 필지에 이제 여러분의 공동 매수인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명단이 중복적으로 이제 LH 직원으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웹사이트에서 이제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거 확실하구나. 예. 예, 그러고서 이제 관련 필지도 찾아보니까 거래금 규모가 상당히 커진 겁니다. 그럼 제보를 먼저 받고 확인 작업을 거쳐서 네, 확인하면서 더 저희들이 더 찾아낸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게 혹시 차명으로 갖고 있을 확률도 있겠네요. 다른 사람들도? 혹시 안 나온 것 중에서? 네, 그거는 이제 조사를 우리 이제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예.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더 예. 조사해야 된다고. 예. 지금 그러면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확인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사전 매입한 게? 네, 저희가 이제 그 참여연대 민변민생위원회가 토지 등기부와 이제 LH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원 명단을 대조해서 파악한 것이 이제 LH 직원이 14명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14명. 그다음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건의 필지 총 23,028제곱미터의 토지를 이제 99억 4,512만 원에 이제 사전 매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LH 발표로는 그 사람 이제 제3자의 동명이인이 있어서 취득자 중에 12명이 현직 직원이고 예. 전직 직원은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어제 해명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즉시 직위 해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오늘 국토교통부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예. LH 현직 직원이 매입한 토지는 저희가 발표한 것 중에서는 10필지 중에 8필지였고 예. 국토교통부가 찾아보니까 LH 직원이 매입한 필지가 4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필지에서 2필지 빠졌다가 다시 4필지 추가됐으니까 12필지가 된 거죠. 예. 네, 토지 매입한 직원은 1명이 더 추가돼서 총 13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가 파악한 필지 8건에 대한 그 현직 직원 매입은 맞았던 거고요. 예. 그 8건의 매입 금액은 이제 70억 1천만 원입니다. 예. 국토부가 이제 4개를 더 찾아냈다고 그러니까 매매 금액은 저희가 모르지만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현직 12명 그리고 지금 1명 더 찾아서 13명이죠. 13명이고 13명. 전직 예. 2명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금액대도 뭐 100억 가까이인데 예, 10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빠졌다 다시 늘어나. 예. 네. 그러면은 뭐 대출도 많이 꼈겠네요? 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출을 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전에 어떤 정보를 파악했기 때문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예. 근데 처음에 할 때 이 땅이 농지였다면서요? 네. 그러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나 혹은 앞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이 땅을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인데 어떻게 매입했을까요? 예, 공직자죠. 이분들이 이제 LH 직원인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 농지법에 경제유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매입하려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또 실제 또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예.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LH 직원이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농사를 져야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죠? 하루는 계속 쉬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영농 계획서는 사실이라고 믿기가 좀 어렵겠죠. 예. 현재는 이제 농업 경영 계획서를 형식만 갖추면
별반 이제 심각한 조사 없이 농지 구입이 가능하게 해준 것이 이런 이제 토지 투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허점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 이제 저희 그 발표 참여했던 변호사 한 분이 이제 시흥에서 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그 필지를 이제 실제 가서 좀 찾아봤는데 가보니까 묘목을 심어놨다는 거죠. 예. 영상에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미 영상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십억 원짜리 이 필지인데 이 매입 금액을 생각할 때 거기다 묘목을 가꿔서 수익을 도대체 얼마를 보겠습니까? 예, 저는 전형적인 투기가 맞다고 예. 봅니다. 이게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사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묘목 몇 개 심어놓고 과수 몇 개 심어놓고 뭐 그런 경우가 네. 있는데 지금 이 LH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네. 이 대토 보상 기준에 맞춰서 지분을 쪼갰다고 하던데 이 대토 보상이 어떤 거 여보세요? 네네. 예, 대토 보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요, 저희가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 LH 공사 직원과 배우자, LH 직원 명단에 없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총 7명이 공동 매입한 그 4개의 필지건이 있는데요. 예. 이게 22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예. 원래는 한 필지였어요. 예. 5,025제곱미터였는데, 대토부상이 가능하게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4개 필지로 쪼갰습니다. 그 후에. 예. 그게 이제 농지가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해요. 아하. 이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토로 다른 토지로 이제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는 건데요. 예. 이 토지 보상에 익숙한 직원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통해서 개발 이익을 취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 그 변호사 말씀 계속 듣고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네. 만일 지금 불거진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직원들 LH 직원들의 도덕성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여당에서도 일벌백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만일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공직자의 이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그렇죠. 어떤 예. 그런 취득이 됐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예. 부패방지법에 보면은 그 7조 2에 보면 그 이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를 위반해서 이런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예. 또 해당 범죄를 범한 자와 그 범죄를 알고 취득한 그 제3자에 대해서 몰수 추징이 가능합니다. 아, 몰수까지? 예. 네네네네. 또 이제 공공주택법 57조에 보면요. 공공주택 사업자인 공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업무상 취득 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면 5년 이하 또는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또 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어떤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제 윤리의식에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말하자면 집단으로 어떻게 보면은 투자 클럽 만들듯이만 해가지고 335 이렇게 그 개발 예정지를 투자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의심은 충분히 할 만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매입한 땅을 몰수할 수도 있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화이트 칼라가 저지른 경제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던데 우리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내부 정보 이용해서 상장회사에서 예. 내부 정보 이용해가지고 이제 비밀 그거를 이제 그 주식거래하면 예.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보다 이제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그 재산 취득 이게 더 약해요. 예. 예, 7년 이하의 징역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균형이 좀 그 상실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꼭 형사처벌만 능사가 아니라 징계도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령 개정이라든지 또 징계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분명히 이제 논의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이해 상충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게 지금
이분들은 굉장히 좋은 아주 고급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듣고 또 선구안도 생기고 말하자면요. 그런 분들인데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개발 예정지 바로 또 공기업이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사전에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하면은 그분들이 또 그 돈으로 보상을 받거든요. 만약 그런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 토지 수용을 당하신 분들 거기서 오랫동안 영업 생계도 유지하고 하시다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은 오늘 전수조사를 하되 국무총리실이 주체를 맡아라. 뭐 국토부가 맡으면 아무래도 제19 감사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국토교통부에 있는 직원들도 조사해라라고 하니까 이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감사원에서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저희도 이제 감사기관으로 감사원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고요. 뭐 국무총리가 나서서도 하셔도 좋고, 감사원이 나서도 좋고 누가 하든지 간에 어쨌든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감사원이든 국무총리실이든 외부 기관에서 맡아가지고 철저하게 하면 얼마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만일 모르고 넘어갔다고 하면 LH 직원들 투기한 LH 직원들이 나중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렸을 거라는 것은 뭐 쉽게 또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빨리 발표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더 이렇게 많이 찾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데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제가 처음 접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또는 뭐 이런 있잖아요. 청사 처벌하거나 이런 방법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 누적돼서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때 안 걸리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치들을 취해야 될 감독에 대한 부분을 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개발 예정지를 발표할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하겠다 나오면은 그냥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확실하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화들을 그다음에 관행 이런 징계 규정들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한 시기와 일치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변 장관도 책임이 일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에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의 문제라 생각해요. 그 전부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던 것들이 계속 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도 지금 그 직원을 어떻게 해라. 이것보다도 향후 이 시스템 정비를 해라. 그 다음에 국민들이 신뢰를 갖도록 이런 어떤 징계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완비를 해서 차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이 큰 신도시 지금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터진 게 우리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 향후에 발생할 부패들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어떤 환골 탈퇴하는 계기로 좀 LH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니까 조사는 시작될 테고요. 네. 전수조사 시작되면은 지금 불거진 직원들 말고 또 다른 직원들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겠네요. 네,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제보 같은 걸 접수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거기 말고도 사실은 지자체 쪽에서도 사실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보도 지자체 쪽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에서 제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강훈 변호사였습니다.
원로의 해안을 통해 정치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원로에는 오늘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고문이고 경실련 공동대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임명진 목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목사님 최근 언론에 좀 모습을 안 드러내셔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예, 조용하게 지냅니다. 네. 예. 근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본 기사는 안철수 후보와 목사님이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어떤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네, 뭐 안철수 후보와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예. 옛날에 그 안철수 그 교수가 청춘 콘서트를 하면서 아주 돌풍을 일으킬 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도 한 번쯤 같이 그 안 대표와 같이 얘기를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예.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어요. 뭐 예.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그래서 뭐 점심 얻어 먹으러 갔죠. 뭐. 네. 뭐 선거 얘기 안 하셨어요? 선거 얘기했죠. 예. 그 자기가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게 된 경위도 뭐 설명을 하고 뭐 예. 그래서 저는 좋은 얘기했습니다. 뭐 기왕에 나왔으니까 잘하는 얘기도 했고 꼭 단일화를 해야 되겠는데 뭐 본인도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예. 있더라고요. 예. 국민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단일화를 하면 좋겠다. 마음을 아주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놔야 이제 국민들이 감동을 한다. 예. 뭐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정치권을 봤을 때 감동적인 단일화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치 말입니다. 이제 그게 걱정이죠. 그러니까 예. 사실 서로 마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또 제가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영물이기 때문에 예.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후보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가 일을 하는가 뭐 또 어떤 후보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을 하려고 나섰는가 적합한 사람인가 그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거는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 떨어져도 좋고 또 후보가 돼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그거를 그 면을 좀 강조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단일화를 협상 때 싸우고 욕심내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양보를 하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박수 쳐줄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런 뭐 떨어지더라도 안철수 후보는 다음번 대선 후보입니다. 예. 그렇게 감동적으로 떨어져도 감동적으로 경선에 참여를 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패한다 하더라도 뭐 다음번 대통령 후보입니다. 예. 예. 그런 조언을 했더니 안 후보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뭐 아주 굉장히 진중하게 듣고요. 예. 안철수 대표가 내가 올해 한 10여 년 동안 보았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뭐 진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목사님께서 이번 보궐선거가 대선을 앞두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길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보수가 지금 선거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직도 얻지 못했다. 그거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이 보수가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수가 정말 이기려면은 모두가 다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이번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이거 정말로 그렇게 해야 이번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그렇지 않고 또 정치 공학적으로 꼼수로 마음은 급해가지고 빨리 우리가 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욕심을 부리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목사님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또 나중에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맡으셨고 지금도 그런데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입니다. 중간에 황교안 대표 체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비대위 체제를 가고 있는데 제2 정당 또 제1야당이 계속해서 이 비대위 체제 가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조금 민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원래 비대위라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때 비상사태의 비대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비대위 역할이라는 게 당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 당을 운영을 하지 못할 때 그냥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당분간 이제 그 사람들이 당을 운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를 맡아서 잠정적으로 뭐 도와주는 것, 잠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 뭐 그게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딱 100일 했습니다. 예. 그 당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어떻든 당을 추스려서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그리고서 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당신들 몫이다. 뭐 그거 전 딱 100이라고 물러났습니다. 예. 뭐 그때 뭐 선대본부장도 해달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 이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예. 밖에서 잠시 도와주러 간 사람이 뭐 그것까지 하겠습니까? 예. 저는 비대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특수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뭐 이게 1년이 넘게 비대위를 한다. 좀 납득이 안 가죠. 그죠? 예,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기 당을 자기 힘으로도 운영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정권을 주고 그 정당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부적인 사정이야 있기는 있겠지만 걱정을 합니다. 예. 예,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이 전국 선거에서 4번 연속 패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대통령 선거는 뭐 1년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진보 세력의 후보들은 자기 여론조사하면 1, 2위를 앞다투고 있는데 네. 보수 후보들은 지금 2자릿수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뭐 네. 이게 좀 보수의 위기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지금 지금 여권에서 1, 2등 하는 무슨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기는 하지만 예. 지금 그 야권에서 소위 보수 진영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무슨 지지율은 아직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비교하면 무슨 여권에 비해서 못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 무슨 어떤 면으로는 훌륭한 분들이 지금 야권에 있는데 여러 가지 왜 도대체 지지율이 이렇게 뜨지를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언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직도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국민의 냉소적인 그런 감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선거 대선 구도가 펼쳐질 거다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좀 바뀔 것이라고 보시네요. 그럼요. 네. 예. 목사님 보시기에 생각 또 염두에 둔 떠오를 만한 후보가 있습니까? 글쎄 제가 생각해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나 아직도 저는 거론되어진 분들 말고도 아주 잠재적인 그런 후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 예. 자,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요즘에 이 혐오 갈등이 너무 좀 만연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북 갈등이라든가 지역 갈등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거기 플러스해서 세대 갈등 또 성별 갈등 이런 문제까지 불거졌고 이 정치권에서는 이 갈등을 사실은 좀 풀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혐오와 갈등 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게 근본적으로는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사실 큰 몫이.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 통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정권을 맡은 책임진 사람들의 책임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게 상식을 기초로 하면 갈등이 안 생기거든요. 상식이 무너지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남과 북의 문제든지 무슨 무슨 남성과 여성의 무슨 그런 갈등이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이든지 특별히 정치권에서 되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에 근거를 하면은요 갈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우리 그냥 세상을 살면서 그냥 의뢰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이 생기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상식이 부족한 그런 사회가 됐는데 이 상식이 사라진 이 책임은
정치권 여당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특별히 나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당연히 집권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책임은 있는 부분이겠죠. 아니, 저쪽이 예. 책임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상식 말씀해 주셨는데, 상식 이외에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가치나 덕목,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고의 가치나 덕목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염치도 알아야 됩니다. 예. 부끄러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래를 보는 미래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잖아요. 그때는 이게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너무도 이게 모렴치한 일이었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비상식적인 일이었다. 이게 얼마 있으면 다 후회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우리 사회에. 저는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상식이라는 건 또 정직에 기초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사회가 지금 정직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 말로 정직하게 진실로 지금 표현을 안 하거든요. 예. 그냥 우기거든요. 예. 거짓말을. 이런 일들이 덮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또 우리나라가 갈등이 반복이 되고 불신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낙심하고 이러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식과 염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명진 목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예, 중앙과학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00명 늘어난 4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동안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고요. 경기 동두천시가 그 지역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선제검사에서 어제 8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게 확진자 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역당국은 전국의 이동량이 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이죠. 2월 27, 28 이틀 동안의 휴대전화 이동량 변화를 전국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에 한 7,200만여 건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직전 주말하고 비교하면은 한 12.7% 늘어난 수치고 또 작년 11월에 3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이동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이 연휴였던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겨울이 지나가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다 보니 이동량이 늘어나면 감염 우려가 좀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고요. 방역당국은 오늘 브리핑에서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이동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확산세가 정체되고 있으나 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긴장이 이완되면 재확산될 우려가 있다.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예. 그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 감염 때문에 400명대로 다시 올라간 것 같고요. 예. 오늘 현 시각은 다행히도 어제보다는 한 60여 명 정도 떨어진 숫자니까 내일 4달 전으로 발표할 때는 다시 300명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백신 접종 이야기도 좀 해보죠. 오늘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2건이 나왔다고 하던데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백신 접종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오늘 2건이 보고됐는데 접종 닷새째인 어제 기준 하루에 전국에서 한 6만 3천여 명이 접종을 해서 누적 접종자가 한 8만 7,400여 명이 됐고 연휴가 끝나면서 접종이 속도를 내는 와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망하신 분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와 60대 남성 환자 2명이고 요양병원에 계셨던 분들인 만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숨진 두 분이 백신 접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등 의료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사인 및 접종과 연관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60대 남성 환자 같은 경우 기저질환, 뇌질환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질병청 측은 어쨌든 유족들이 의료정보나 개인정보 같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첫 사망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가능성도 좀 생긴 건데요.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서둘러서 불안감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정 청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세계 각국에서도 접종 후에 기저질환자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고가 됐지만 조사해본 결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고 접종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 청장이 기저질환이 있어도 맞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백신의 불안감 여부는 우리 언론에서 참 조심히 기사를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인 게 지난번에 독감 백신 이후에 사망자, 그 인과관계가 밝혀진 게 없는데 헤드라인을 독감 맞고 사망 이렇게 쓰는 바람에 다들 또 독감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좀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대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인과관계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기사를 썼으면 어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정부가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 제보를 받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다 보니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유통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백신 관련 허위 정보를 국민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제보하면은 관련 그 기관이 진위를 확인해서 수사 의뢰까지 하는 국민 제보 시스템이 오늘부터 운영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이 제보 게시판이 신설됐고요. 여기에서 익명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 정보 예시로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긴급 체포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는 8%에 불과하다.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 등이 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정보에 대해서 이게 다 언론사를 사칭하거나 또는 오보로 판명된 해외 언론 보도를 인용한 사례라고 모두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가짜뉴스를 왜 생성해 낼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성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또 전 세계적으로 옛날부터도 좀 있었던 거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 않았던 나라로 알고 있는데 참 믿기 힘든 거를 믿게 되는 심리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 국회 소식도 알아보죠.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이어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거는 아니고요. 김진애 후보가 8일까지는 사퇴를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어쨌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에 입성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오늘 김진애 후보하고 국회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늘 기자들 앞에 서니까 실감이 좀 난다. 라면서 김진애 후보가 이렇게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이 헌정사상 처음 같다. 박영선 후보, 민주당 후보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에 나선 것은 범 여권의 승리를 위해 한 몸 던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청와대 대변인직을 내려놓게 됐던 이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논란에 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김의겸 전 대변인은 오늘은 김진애 후보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나왔다. 제 문제는 따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어제에 이어서 연이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맹비난하면서 정치권이 논란에 휩싸였는데 오늘도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오늘 오후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여권에 진행 중인 검수완박, 검찰 수사의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 오히려 부패를 판치게 할 수 있는 부패 완판이다라면서 강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윤 총장은 총장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고 정계 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이렇게 특정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서 강한 워딩을 나타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례적이기 때문에 정치권 반응도 지금 세던데 정세균 총리, 이재명 지사 다 비판했더라고요. 윤 총장 행보를.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 전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하는 거 보면 좀 정치인 같다, 적절치 않다라고 비판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과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다. 그래서 이런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라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 좀 자중하라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입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윤 총장이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애둘러서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선거를 또 앞두고 있고 작년에 추미애 장관과 문선호 총장의 갈등 구도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별로 좋은 여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와중에 정세균 총리나 이재명 지사가 좀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에서는 별반 큰 이야기는 없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균 총리 또 당 외곽에 있는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비판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 총장의 행보 그리고 여권의 대응 어떨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엊그제가 3.1절 102주년이었는데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은 3.1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역사적 의미를 짚어주시겠습니까? 3.1절의 역사적 의미. 3.1절의 역사적 의미,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사실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지만,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늦게 된 나라 중에서 가장 빨리 어떤 식민지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었나 싶고요. 예. 그 전 민족이 거독적으로 이렇게 큰 투쟁을 한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국의 오사운동이 바로 우리 3.1운동을 본따서 만들어진 것도 역시 예.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야 될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3.1운동 혹은 3.1절 이렇게 기념할 것이 아니라 3.1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높이 평가를 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본도 당시에는 깜짝 놀랐겠어요. 그럼요. 일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엄청난 독립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당시 아시겠지만 헌병들에 의해서 통치되던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예. 네. 그 이후로 식민 통치 방식도 좀 바뀌었을 테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다가 당시에 이제 그 무단 통치에서 이제 문화 통치로 많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 3.1운동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하게 독립운동을 요구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 민족이 4월 11일 그 이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면서 이제 임시정부의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정을 천명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도 정말 깜짝 놀랐기 때문에 무력으로 통치를 한다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문화 통치로 이제 전면적인 전환을 하게 된 것도 역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3.1운동이 전 세계에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곳이고 이 전 국민이 참여해서 비폭력으로 독립운동을 벌였다. 우리에게는 굉장한 자긍심이고 자부심인데 3.1절 당일날 이 구구 성향의 윤서인 씨가 네. 일본 순사보다도 3.1운동 당시 주최 측이 더 잔혹 무도했다. 만세를 부리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또 암살하거나 불을 질러서 폐가 망신시키겠다면서 민중들을 협박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 같습니다만 교수님 전문가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예. 이분이 제가 인터넷에서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역사 왜곡의 수준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당시에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간악한 짓을 했습니까? 예. 우리 백성들에게 정말 그 총칼을 휘둘리면서 굉장히 많은 죽음을 만들었는데 당시 그런 일본 순사보다 3.1운동 당시 주최 측이 더 잔혹했다. 그러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당시에 우리 민족대표 33인이 정말 이런 저항 운동을 오히려 차분하게 진행을 하면서 많은 그 백성들에게 만세 운동을 이렇게 정말 진정성 있게 하고자 했고 스스로를 희생했는데 아니 어떻게 잔혹무도했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윤서인 씨가 이런 게 처음이 아니니까 지난번에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고 독립운동가들은 열심히 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논쟁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3.1운동 당시에 아주 생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일파의 대명사였던 윤치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일기입니다. 윤치호가 평생 영어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왔죠. 예, 그 물질을 못할 바에야 짓지도 마라. 예. 이 책으로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안에 보게 되면 3월 1일 당일날 만세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얼마나 당시 일본 경찰이 핍박을 했는지 그리고 친일파들이 이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예. 상세하게 써놨는데 당시 3.1운동의 주최 측들이 일본인 순사보다 더 잔악하게 행동을 했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일체 없습니다. 예. 친일파가 쓴 일기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윤선희 씨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 하버드 램지어 교수 논문이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얘기해서 뭐 나중에는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정정했습니다만은 근데 네. 이런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찬동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몇몇 지식인들이 있더라고요. 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이분들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사실은 잘 안 갑니다. 예. 뭐 자발적 요즘으로 치게 되면 이제 친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는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예. 이런 분들이 저 보수적으로 사고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예. 그러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분들이 뭐 또 당내 최고의 지식이라고 막 스스로가 자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램지어 교수가 이야기하는 매춘행이다 혹은 매춘의 계약서가 있었다라고 논문에 썼다가 예. 당시 이제 하버드 대학의 학술윤리위원회에서 그 계약서를 그러면 제출을 해봐라라고 하니까 계약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 강제로 납치해서 끌고 갔는데 무슨 계약서가 존재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거짓 증언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일본 정부나 혹은 일본 기업들이 전범 기업들이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이용해서 정말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로비 같은 걸 했다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티븐슨 사건이라고. 예. 그때 당시에 1910년 이전에 일본이 미국인 스티븐슨을 매수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조선 침략을 갖다가 정당하게 만들고 조선인들은 매우 무지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 예. 이러고 미국에 조야를 다니면서 엄청난 뇌물을 받아갖고 떠들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당시 전명훈 장인환 예. 그 청년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었는데 예. 저는 이번에 램지오 교수 사건을 보면서 이게 또다시 100년 뒤에 스티븐슨 같은 나쁜 미국인이 나타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스티븐슨이 그런 망언을 계속 하고 다녀서 전명훈 장인환 의사가 처단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당시 변호 요청을 이승만 박사에게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됐죠? 당시에 안 됐죠. 이승만 박사가 살인자에게는 변호를 쓸 수 없다라고 했죠. 사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사람이 무슨 독립운동가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다 거짓된 잘못 알려진 알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예. 이야기죠. 네. 자, 아까 램지어 교수 이야기 찬동한 사람들 중에 한때 교수였던 사람도 있고 현직 교수인 사람도 있고 언론인인 네.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윤선 씨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왜 계속 일본 극우 세력과 같은 주장을 하는지 그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랬는지. 잘못된 역사인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그분이 예. 과거에 이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진보적인 분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사료에 대해서 철저한 왜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일본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아주 그냥 세게 들고 나오게 됐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죠.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철도를 내거나 혹은 도로를 만들거나 항만을 만들거나 예. 또 혹은 공장을 만들어서 어떤 산업의 근대화를 시킨 부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들은 바로 일본이 조선을 착취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도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항만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갖고 나왔고 식민지 근대화론이 이제 더욱더 커져 나가면서 이제는 우리 일본군 성노예 뭐 당시 일본 뭐 종군 위안부다 이렇게 부르고도 있었는데 이런 위안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간 것이지 일본이 강제로 납치를 해서 일본군의 어떤 성적 욕구를 이렇게 충만하게 해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법원 그 판결 이후 그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네. 이렇게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가는 것도 결국 좋지 않지 않느냐, 우리한테는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사이를 좀 좋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일본 정부가 1994년에 무라야마 총리 시절에 바로 그 일본의 침략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 아베 총리가 당선된 이후에 아베 내각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했었던 그 무라야마 총리 담화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철저하게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일본의 어떤 경제 침략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한일 관계를 파탄시키고 나서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은 그것도 역시 상식주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가 외교상 저는 외교의 어떤 도의가 있는데 그런 도의도 역시 일본 정부가 저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있은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 네네. 그런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게 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일본 측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본이 지난번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부터 일본이 급격히 지금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본의 나루히토 왕이 제발 일본인들 자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할 정도였어요. 예. 일본의 어떤 경제 침략이라든가 사회적 분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내부에서의 잘못된 것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흑사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듯이 지금 이제 일본 정부가 자기네 내부의 문제를 갖다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한일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램지어 교수 얘기했는데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사실 왜곡뿐만이 아니고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대학살에 대해서도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미국은 로비가 불법이 아니니까요. 네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로비를 한다. 대미 의회에. 그런데 우리는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우리 뭐 민간한테만 꼭 맡길 수는 없는 노릇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일본이 1923년에 있었던 간도 대지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중국에서 벌였던 남경 대학살 이런 것들도 일본 교과서에서는 우린 대학살한 적이 없다. 예. 그리고 간도 대학살한 적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말 엄청난 뇌물을 동원한 거죠. 그건 공식적으로는 로비 혹은 로비스트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이거는 불건전한 거죠. 예. 왜냐하면 역사 왜곡을 하게 만든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저명한 하버드대 교수 램지어를 통해 가지고 이 간도 대지진의 학살마저도 왜곡하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 저는 우리 정부가 꼭 일본처럼 이렇게 로비를 해서라기보다 우리는 건전한 학자들을 양성하고 또 이런 학자들이 전 세계 석학들과 진실을 교류하는 그런 장을 많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민족의 위대한 운동들, 민주주의 운동이라든가 항일 독립의 운동, 그리고 전 세계와 함께 평화를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이렇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